이번 편은 챕터 4 연결주의자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챕터 4는 서론, 퍼셉트론, 물리학자, S곡선, 초공간에서 등산하기,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인드맵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 알고리즘 책에서 지도학습을 다룬 것 중에서 연결주의자, 두 번째 연결주의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주의자는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연결주의자의 머신러닝 서론을 살펴볼까요? 연결주의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주의자들은 지식이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해 있다라고 하는 모호한 말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신경세포 연결 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헵이고요. 연결주의 시스템에서 개념은 모든 곳에 조금씩 저장되어 있다. 모든 곳이라 하면 신경망, 신경노두와 연결되는 그 연결망 사이에 가중치,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과학에서 나온 모델이죠. 연결주의자들하고 기호주의자들의 학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르다고 스스로들 생각하는데, 기호주의자는 순차적인 학습을 주장하고요. 논리에서 A 논리에서 B 논리, B 논리에서 C 논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역연역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주장하죠. 연결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인간 신경세포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 순차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셉트론의 성장과 쇠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퍼셉트론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경세포 하나를 모형화한 것입니다. 두 개를 모형화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하나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신경세포 연결 및 작동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신경세포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입력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가중치들이 들어오고 세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이제 그것들을 1과 0의 값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입력들은 다 합쳐서 나는 1로 할 거야, 나는 활성화가 될 거야, 아니면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자극이야, 나는 0으로 할 거야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출력으로 해서 다른 쪽에다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신경세포가 앞에 신경세포에서 입력을 받아서 뒤에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것을 모형화한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퍼셉트론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 한 개의 신경망의 퍼셉트론인데요. 이것에 한계가 있을까요? 퍼셉트론은 베타적 논리합 XOR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반대론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베타적 논리합은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두 개의 입력 중에 하나만 true일 때는 true고, 두 개의 입력 중 모두 true일 때는 false를 출력합니다. 자, 이것을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컴퓨터 공학이 기본 베이스가 아니니까 베타적 논리합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잘 몰랐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선형 경계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선형 경계, 즉 경계선을 직선으로 긋는 것만 가능한데요. 베타적 논리합 문제는 하나의 직선으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true 예와 false 예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론자들이 비난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으로 신경망의 중요한 공헌자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신경망을 이으면 베타적 논리합을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답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60년대 70년대 당시에는 이를 이용한 학습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퍼셉트론이 버려졌습니다. 즉 그 당시에도 여러 개의 신경망을 이으면 이 베타적 논리합을 퍼셉트론이 풀 수 없다라고 하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실은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은 80년대부터 이론이 개발되고 90년대 말에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물리학자가 유리로 두뇌를 만들다. 이것은 물리학자가 이제 그 신경망에 공헌을 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퍼셉트론의 한계 극복을 존 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극복을 했습니다. 스핀 유리라고 하는, 실제로 유리는 아닌데 고체인데 과학자들이 스핀 유리라고 불리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뇌와 유사성을 존 호필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스핀 유리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면 여기가 있죠. 유리 같은 성질을 지닌 자성 유리라고 그러나요? 자성 고체. 유리 같은 성질을 지닌 자성 고체가 스핀 유리입니다. 모든 전자는 스핀 때문에 작은 자석 상태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석은 모든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상태의 물질이죠. 그래서 자석을 철에 가까이 되면 철도, 그 자석에 가까운 부분의 철도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열됩니다. 그래서 자석하고 철이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그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자석의 에너지는 모든 스핀에 정렬됐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고 하고요. 스핀 유리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는 일이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NP 완전 문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유리는 전체 범위의 최소 범위로 다가가는 대신에 국소 최소값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최적화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즉 항상 모든 문제를 최적으로 풀지는 못하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잘 푼다, 이 정도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시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도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최적화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최소값, 글로벌 최소값 혹은 글로벌 최대값을 찾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 A시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찾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국소 최소값이나 국소 최대값을 찾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국소값을 찾을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홉필드는 신경망의 최소 에너지 상태가 기억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뇌에 이 상태를 적용합니다. 각 상태마다 물리적인 상태든 뇌의 신경세포든 그리고 컴퓨터의 논리구조든 각 상태마다 초기 상태들이 수렴하는 끌림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책에서는 끌림 영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렴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수렴하는 끌림 영역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망은 패턴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기억 중에서 하나의 숫자 9에 따라 형성된 화소 모양이고, 기억 중 하나가 숫자 9에 따라 형성된 화소 모양이고 신경망이 비뚤어진 9를 본다면, 9라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짠! 이 9는 이상적인 9에 수렴하고 신경망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물리학자들이 여기에 도움을 주었는데, 신경망의 문제점, 최적화 문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인 로컬 최소값, 국소 최소값에서 빠져나오도록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을 만들었을 때 확률론적 신경세포를 도입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데요. 호필드는 결정론적 신경세포를 만든 것이고, 이론적으로 여기에 이 애클리, 힌튼 이런 분들이 확률론적 신경세포로 교체를 했습니다. 점점점 모델이 좋아집니다. 신경망의 여러 상태는 일정한 확률로 분포하고,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하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분포하는 거죠. 더 높은 에너지 상태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적습니다. 선형적으로 확률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높은 에너지 상태는 작아집니다. 이 확률 분포를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데요. 저도 볼츠만 분포가 뭔지 몰랐는데 물리학 연력학에서 이러한 분포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볼츠만 분포라는 단어를 차용을 했고요. 볼츠만 기계로서의 신경세포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감각기관과 은닉세포의 연결체가 신경세포 전체의 망이고요. 망,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 집단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막하고 두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9라는 숫자의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 화소에 대응하는 신경세포는 꺼지고 나머지 신경세포는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켜지고 9라는 숫자의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 화소에 대응하는 신경세포는 켜지고 ON, 나머지 신경세포는 꺼집니다. OFF. 그 다음 은닉 신경세포는 화소값에 주어진 볼츠만 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발화합니다. 여기서 은닉 신경세포라는 게 좀 헷갈릴 텐데요. 조금 있다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볼츠만 기계는 잠들면서 꿈을 꿉니다. 놀랍죠? 볼츠만 기계는 여기서 신경망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기 전에 볼츠만 기계는 꿈을 꾸는 동안 보였던 상태의 통계값들을 어제 활동과 비교하고 연결에 할당된 가정치를 변경해서 그 값들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과정인데요. 만약에 두 신경세포가 낮 동안에 함께 발화, 서로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서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고 자는 동안에 덜 발화가 된다면, 자는 동안에 꺼지는 상태에 가까워진다면 그들에 대한 가중치는 업이 됩니다. 즉 낮 동안에 자극이 들어오면 서로 발화한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 둘의 가중치를 연결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라 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두 신경세포에 대한 연결에 대한 가중치를 낮춰라 라고 하면서 잠들어 있는 동안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깨어있는 동안과 잠들어 있는 동안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매일 이렇게 하면 밤낮 한 세트가 1회 학습이 되죠. 그 학습마다 오차를 줄이게 됩니다. 즉 할머니라고 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내 할머니면 내 할머니라고 인식을 하지만 할아버지 사진이거나 아저씨 사진이거나 그 다음에 어린이 사진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두뇌가 이건 내 할머니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할머니라는 사진의 범주가 아니잖아 라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츠만 기계로서의 신경세포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볼츠만 기계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너무 느려서 당시로서는 비실용적이었고요. 다음 돌파구는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요거 자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책에 있는 모든 문구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물리학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선은 S자 곡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논리회로보다 아날로그 전압 주파수 변환기, 즉 아날로그 변환기랑 비슷합니다. 즉 신경세포는 1, 0이 기계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우 소리가 이렇게 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선이 S자 곡선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대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이 곡선 이름을 시그모이드 곡선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S자 곡선,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좀 큰데 이렇게 전압을 주면 주파수가 낮은 데서 높은 데서로 0과 1로 단속적으로 딱 변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쭉 변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성장했다가 갑자기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천천히 성장합니다. 만약에 요 정도부터 끊으면 우리 인간 어린이가 유아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키나 몸무게랑 좀 비슷하죠. 쭉 하고 크는 거죠.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크다가 나와서 이제 그 영양분을 먹고 엄마 모유랑 우유를 먹으면서 쭉 크고 성장기 동안 고등학교까지 확 큰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크지 않죠. 그런 것을 S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적용 예를 한번 볼까요? 와우. 트랜지스터 입출력에도 이러한 그 S자 곡선의 전압 형태가 발현이 되고요. 컴퓨터하고 두뇌의 입출력, 우주의 급속한 팽창, 그 다음에 코비드-19 확산,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리만 브라더스 파산, 한국의 IMF 사태,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것도 이 S자 곡선을 따른다고 하네요. 모든 종류의 상태 전이, 페이즈 트랜지션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S자 곡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곡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S자 곡선의 중간 부분을 확대해 보면 당연히 직선이죠. 직선에 가깝죠.
우리가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S자 곡선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기 때 갑자기 크는 시간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일부 기간에 한 1-2년 그때 확 많이 크는 학생은 10 센티도 더 크는데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이 학생은 계속해서 해마다 10 센티씩 클 거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 년이 지나면 1 미터가 더 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1-2년 동안 성장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성장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성장을 멈출 거야.'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S자 곡선은 초기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수 함수이고 그 거듭 제곱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후기의 포화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직선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식으로 변합니다. 상식적이죠, 이게. 모든 함수는 S자 곡선의 합으로 근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S자 곡선의 합을 이렇게 합치면 모든 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문과생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저도 문과생이죠. 상대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어깨 너머로 여러 가지 사인,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합쳐서 거의 모든 형태의 곡선을 모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을 누구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수학자들은 그걸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함수는 S자 곡선의 합으로도 근사가 가능합니다. 함수가 증가하면 S자 곡선을 더하고 함수가 감소하는 상태가 되면 S자 곡선을 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S자 곡선이 실뢰 할당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실뢰 할당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실뢰 할당 문제가 뭘까요? 실뢰 할당 문제는 세상이 이쪽에 있죠. 더 가보겠습니다.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신경세포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출력에 영향을 미치고 모류는 이를 낳는 여러 개의 원천이 있다. 수많은 원천이 있다. 이 중 무엇을 탓해야 되는가? 역으로 정확한 출력은 누구의 공로인가? 이런 신뢰할당 문제는 이것을 신뢰할당 문제라고 하네요. 복잡한 모형을 얻을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이고 머신러닝의 핵심 문제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신뢰할당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신경망을 한번 볼까요?